안녕하세요. 리얼페이스의 유선영입니다. 네, 요즘 온통 그 신문을 통해서 공급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이 공급을 했을 때 시장 상황에 변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우왕좌왕 공급정책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들 한번 쭉 한번 제가 나열을 해봅니다. 주택공급 발굴 나선 국토부 그린벨트 풀고 사기 신도시 만드나 이렇게 지금 돼 있죠. 또 내곡 세곡 벌써 꿈틀 매수문이 늘고 호가 늘자 오르자 안 팔겠다. 지금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하니까 그 일대에 있는 그 아파트들 시세가 움직이는 상황, 그리고 또 그 주변의 어떤 집가가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청와대도 가세, 강남 그린벨트 풀린다 이렇게 돼 있죠. 사자문의의 호가뛴 내곡 세곡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홍남기 그 장관이 공급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안 한다라고 또 이제 얘기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이 사실은 틀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재건축 완화 카드 나올까? 공공재건축에 대한 급부상. 이제 공공재건축으로 이게 넘어갔어요. 이제는 또 뭐가 나올까요? 규제 완화 기대금을 벌써 들썩. 강남 재건축 1억 원 쑥. 이제 공공 재건축하니까 강남 아파트들이 혹시 어떤 완화가 되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또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없다. 용적률 상향 공공 재건축 결합이 유력하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요. 그린벨트 가구 부상하는 공공 재건축 강남 알짜단지 참여할까? 뭐 이런 내용 나옵니다.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이 뭐 갈릴 수 있는데요. 글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서울 유휴 공유지 끌어모은다. 용적률 완화로 공공재개발 추진. 이제 최신 나온 기사들은 태릉 골프장 발표 하루 만에 호가 9억 원으로 급등. 지금 이제 유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행정수도 논의로 또 넘어갑니다. 이제 급물살의 세종 호가 껑충 실현 가능성은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또 있전 사흘 만에 세종 집값 1억 급등. 자, 보세요. 지금 내곡 세곡이 올랐다가 강남이 움직였다가 이제 또 유휴부지가 움직였다가 그래서 지금 가격이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그 행정수도 이전 논의까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게 뭐 어떤 상황인가 좀 저는 좀 당황스러운데요. 전문가들은 사업집값 잡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저 역시 행정수도 자체가 지금 이전이 가능한 문제이실 때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연 집값을 잡기 위한 어떤 대안이라는 게 좀 납득이 가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세곡, 태릉, 음마, 세종 거름만 되면은 집값이 들썩들썩 하는 이런 상황인 것인데 자,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를 좀 볼게요. 이게 거론되는 곳마다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공급을 위한 어떤 안을 낸 것인데 너무 이것들이 그냥 중구난방 계속 여기저기에서 얘기가 튀어나오면서 계속 그 말 따라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갑자기 우왕좌왕 공급 정책을 언급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 문 대통령 택지 발굴해서라도 공급 물량 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게 왜 나왔냐면 사실은 계속 시장을 움켜쥐게 하는 규제책만 일괄적으로 해오다 보니 이제 6.17 대책에서 사실은 그게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7.10 대책 때는 이제 그걸 세금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향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세금으로 규제하는 것이 또 정답은 아니라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러한 정책을 펴서 우리들을 옥죄느냐 우리가 죄인이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강력하게 항의하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뭔가 처음부터 잘못됐구나라는 인식을 뒤늦게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물량을 공급을 했다고 보시는 거죠. 했지만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7월 말을 안 듣네요 오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일 날 얘기하신 부분인데요. 발굴을 해서라도 늘리라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발굴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거, 강남 재건축도 나오고요. 뭐 그린벨트도 나오고 발굴을 하려다 보니까 유유부지도 나오고요.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지금의 이 어떤 시기가 맞을 것이냐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공급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인식은 잘한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공급은 시기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좀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주 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시기도 늦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처음에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그 6월 20일인가요? 첫 대책을 내고 그 다음에 강력한 대책이 나온 게 바로 파리 대책이었습니다. 파리 대책의 지금 내용을 제가 좀 보려고 이거 가져온 것인데요.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크게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언급한 내용이죠. 이 파리 대책 때 서울과 수도권의 최근대 공급량은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이고 공급 여건은 안정적인 편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어디서 크게 문제가 잘못됐느냐?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공급이라는 거는 미래를 대비하는 대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냐면 과거의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의 수준에서 계속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한동안 물량이 없었던 게 계속 누적돼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 작년과 비교해 본다거나 이것은 사실은 적절한 게 아니죠. 나중에 그럼 이게 계속 부족한 공급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힘을 내게 되는 시점이 올 것인데 그것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평균치를 보여주고 이제 이뿐이라는 평균치를 보여주는데 사실 최근래 2017년 이때 전해서 2090년도부터 해서는 상당수 공급이 없었던 시기였어요. 과거 2기 신도시 공급이 막 진행되고 나서 사실은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이 필요하지 않았던 시기였단 말이죠. 제가 뒤에서 그 미분양에 대한 자료는 또 보여드릴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공급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다. 공급량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느냐? 바로 이제 2018년 9.13 대책 때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공공택지 공급을 하겠다라는 말을 이제 9.13 대책에서 처음 꺼냅니다. 그래서 신규 공공택지를 30만호 개발하겠다. 도심 유유부지나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을 넣었어요. 그리고서는 언제 대책이 나왔느냐? 그해 12월에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12월에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 주택 공급 계획하고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이죠. 이때 이제 요 광역교통망이 나온 것은 왜 나왔느냐? 2기 신도시의 상황 때문에 이걸 내용을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2기 신도시가 아직도 분양을 다 못하고 분양이 아직 시작도 안 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검단 신도시터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3기를 꺼내들으려니 지금 2기 신도시도 잘 안 되고 있고 계속 가격도 계속 제자리 걸음 오히려 가격이 빠지기도 하는 이런 상황을 매력적인 3기 신도시를 만들어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입지가 아주 좋거나 아니면 그 입지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교통 여건이 따라와 줘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때 교통망에 대한 얘기가 같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3기 신도시에 이제 2012년 12월 19일 날 2018년 그때 발표된 내용과 그 다음에 계속 연이어서 발표됐던 3기 신도시들의 이제 지도, 위치도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1기 신도시죠. 비교적 서울 접근성이 나쁘지 않지만 강남 중심으로 보면은 강남 중심으로 보면 사실은 이쪽이 훨씬 더 우위에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안양이나 분당 쪽에 1기 신도시가 제법 시세가 탄탄한 편이었고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던 일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그러고 나서 핫한 곳이 어디입니까? 유일해 판교는요 제가 이번에 이 공급 대책에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하면서 정말
90년대부터 기사를 다 뒤져서 읽어봤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서 좀 더 빠르게 여러분께 내용을 전달드리지 못했는데 이 판교를 살펴보니까요. 판교는 정말 그 당시 90년대 후반대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정말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던 정말 아주 핫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 그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어떤 택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던 것이 결국은 정부랑 연계해서 이제 2기 신도시로서 가게 된 것인데 아주 그때부터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 문제부터 해서 이슈도 많았고요. 막 반발도 많았고요. 진행을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면서 말이 많았던.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을 했지만 원래는 김대중 정부 때 이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던 곳이 바로 판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이게 왜 이렇게 핫하냐, 결국은 입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입지가 좋으니까 얘기도 나오기 전부터 되게 뜨겁고 핫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 보시면은 이제 그 2기 신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요, 과거에 1기 신도시가 너무 이제 그 베드타운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뒤에서 제가 또 언급을 하겠지만 그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린벨트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서울 바로 인접해 있는 그린벨트 넘어서 다 새 신축들을 분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거리가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는 그렇다면 좀 거리가 멀어지려면 자체적인 어떤 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족 도시 역할을 하는 곳이어야 되겠다. 확실한 그 도시의 컬러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면서 좀 더 계획 도시로서의 면모를 좀 키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색깔이 많이 나오는 곳이 광교, 그리고 동탄 이제 1신도시 말고 2신도시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1도 참 좋지만 1신도시는 사실 첫 2기 신도시를 공급할 때의 어떤 신도시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게 있지만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녹지 여건, 환경, 그리고 교통까지가 다 결합되어 있는, 일자리까지 결합되어 있는 아주 계획된 도시로서 잘 짜여진 도시의 색깔을 갖추게 됐고, 공급이 많았던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시세가 좀 아쉬울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도시로서의 완성이 되어 가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로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강남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리들, 위례까지요. 위례도 사실은 이제 그 나중에 2006년도에 이 자꾸 문제들이 커지고 어떤 부동산 시세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계속 뜨겁다 보니까 제시가 된, 사실은 그렇게 어떤 택지 개발을 진행하게 된 신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위례까지 이렇게는 사실은 강남의 접근성이 우수한 자리인데, 한강 신도시라든지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제법 거리가 있고, 파주 운정 같은 경우는 많이 동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이쪽들은 시세가 굉장히 안 좋고, 양주 옥정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GTX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전혀 빛을 보지 못했던 지역들이었죠. 그만큼 입지가 중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신도시가 공급이 되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좀 더 훑어볼게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지금 상황이 나왔게 됐을 때 공급 대책이라는 게 사실 큰 문제가 뭐냐면은요, 일단 수요가 부족한 시기에 바로 공급을 유치시킬 수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라딘 아시죠? 알라딘에 보면은 지니, 램프의 요정 지니가 그 주인공이 원하는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아무튼 주인공이 원하는 성을 하루 만에 만들어서 딱 그 공주와 결혼할 수 있도록 성을 만들어 주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부동산이 저렇게 탁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 만에 물건을 생산해도, 자동차를 생산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바로 유치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공급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먼저 움직여서 방향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이 공급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왜 못하느냐? 지금 보면은 이게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공급의 실제적인 효과는 내가 가져가지 않고 내 다음 정부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공급을 많이 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되면 그건 내가 내 집권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다음 정부에서
발생하게 되는 일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하기가 쉽지 않고 눈에 보이는 바로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규제책이 조금 더 우선시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제가 그런 사례를 한번 쭉 짚어서 정리를 해보려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꼼꼼하게 좀 다 짚어드리려니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짚을 거예요. 자, 먼저 처음에 우리 사실 서울 이쪽 강북권의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을 때 각각 인구가 갑자기 크게 막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리고 집중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제 강남으로 이제 이주를 시키죠. 이주를 시키고 의도적으로 강남 개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너무너무 부족했던 시점이 있었어요. 바로 80년대 후반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 전세값이 너무 오르고 집 때문에 막 일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일도 생기고 막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된 노태우 대통령이 뭘 들고 나왔느냐면 200만 호 건설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엄청난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때 바로 1기 신도시가 다 나왔죠. 그래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렇게 1기 신도시가 이때 다 공급이 되게 되고요. 굉장히 엄청난 빠른 속도로 공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건설 자재들이 부족해서 모래를 바다 모래를 썼는데 제대로 세척을 하지 않고 써서 굉장히 그 내구성이 부족한 아파트가 됐다, 모래 아파트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시멘트가 막 부족해서 난리가 나고 그 각 들어가는 뭡니까 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부족한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런 그러니까 동시에 엄청난 분양을 막 확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속도가 있게 빠르게 진행을 해서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 집권 시절에 공급이 시작이 됩니다. 아주 빠르게 진행을 했죠. 정말 강력한 속도로 초고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진행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막 오르던 아파트 값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왕창 들어오게 되면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안정을 찾게 돼서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안정을 찾게 된 시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됐을 때 이분은 없죠.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을 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93년, 97년까지인데 굉장히 비교적 안정적인 어떤 시기를 정말 부동산이 아주 그냥 횡보하는 옆으로만 계속하는 그러한 시기였고요. 실제적인 어떤 공급으로 인한 수혜는 김영삼 정부가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온 거죠.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와중에 무슨 일이 생겨요? 이제 IMF가 터지죠. IMF가 터지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누가 등장했을 때 이때는 누굽니까? 김대중 정부죠. 김대중 정부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부양책을 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IMF로 지금 다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요. 그래서 부양책을 피고 계속 자금을 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늘어나요? 유동성이 늘어나죠. 유동성은 늘어나고 이제 어떤 공급은 없고 집은 조금씩 부족해지는 상황 되고 전세값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이제 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는 이 시기 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요. 831 대책, 대책, 강력한 대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의 비교해서도 하나도 뒤지지 않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강력한 대책들은 사실 다 노무현 정부에서 나왔던 대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완전히 새로운 대책들이 규제책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면서 계속 오르는 거죠. 눌렀다 오르고 이때 잠시 일시적으로 약간 주춤했던 게 규제로 인한 주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시 반등 뜨겁게 핫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강력한 규제책, 억제책만 고수해왔던 이 노무현 정부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동탄 2신도시, 검단, 위례 이런 2기 신도시를 갑자기 확 대폭 늘려서 공급하겠다라고 방향을 선회를 합니다. 뭔가 좀 비슷한 느낌, 어딘가 좀 뭔가 기시감 있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공급은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이때 그때부터 또 땅값이 막 엄청나게 움직이고요. 막 분위기가 막 완전 뜨거워지는 것이죠. 잡히지 않아요. 잡히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결국은 뭐를 만납니까? 네, 이제 2008년도 서브프라임 세계 위기, 외환 위기를 만나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가격이 조금 조정받는가 싶더니 다시 반등을 했다가 가격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로 인한 어떤 시장의 안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때 이 앞에서부터 2004년부터 이제 이기 신도시 얘기가 조금씩 나왔었고 대폭 확대했던 2006년부터 해서 입주가 슬슬 시작되기 시작하거든요. 동탄 1부터 해서 이제 입주가 조금씩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것들이 갑자기 확 한순간에 입주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너무 물량이 많아지고 공급이 일시적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서 조정 장세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미분양 사태가 나고요. 시장은 침체기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제가 옮겨오나? 안 옮겨오네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저 앞에서부터 적절한 시기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급이 필요할 시기에는 계속 공급이 없어서 가격이 오르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에너지를 많이 써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막 다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집이 필요할 때는 막 집이 없다가 집이 어느 정도 조금씩 채워지는데 오늘 한꺼번에 집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장이 이제 횡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다가 다시 공급을 2008년, 9년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왔지만 사실 대대적인 공급은 하지 않죠. 이명박 정부는 반값 아파트, 로또 아파트라고 해서 보금자리 주택을 사실 공급을 했는데요. 그게 진행되던 와중에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사실상은 순조롭게 계속 이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행복주택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예 택지개발 사업 자체를 이제는 중단하겠다라고 아주 선포했던 정부였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 공급이 안 되는 상태로 온 거예요. 그래서 2013년, 14년, 15년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물론 미분양 물량들은 소진하는 시간이 좀 있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도달했냐 이제 문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8.2 대책을 지나서 9.13 대책을 지나면서 12, 19 때 이제 바로 이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된 거죠. 3기 신도시. 근데 제가 봤을 때 시기가 이때 아니라 2017년에 8.2 대책을 냈을 때 그때부터 공급에 대한 고민을 했더라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공급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대안이 미리 좀 준비가 돼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때부터 저희도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고 공급이 부족하다, 원하는 집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이 이때서야 나왔으니까요.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공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또 추진하는 것도 약간 미진한 상태에서 시장이 계속 그 어떤 규제책이 작동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어디서라도 발굴해서 공급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어떤 공급 대책이 왔다 갔다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7월 말에 공급 대책을 추가적인 공급책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과연 이게 당장 공급이 바로 될 수 있는 것이냐, 알라딘의 지니가 나오지 않는 한 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상황을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급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사실 공급이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의 문제는 아주 시장 상황에서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진짜로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이 공급되고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집이 몇 채인데 인구는 얼마니까 집이 어쩐데 가구수가 얼마니까 이런 식으로 산수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겠고, 미분양 주택 현황을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 경기도입니다. 지금 2007년부터 이게 이제 한국감정원 자료이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밖에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지금 갖고 온 자료를 보시면 이때부터 물량이 굉장히 많았죠. 미분양이 많았죠. 그래서 많이 있다가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다가 사실은 이때도 다시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았고요. 동탄 쪽이라든가. 그래서 물량들이 쫙 소화되면서 지금 사실은 상당히 굉장히 부족해졌는 상태. 이제 미분양이 많이 없는 상태죠. 서울을 볼까요? 서울은요, 더 심합니다. 지금 저쪽에서부터 쭉 올라왔던 물량이 많았던 것들이 지금 소진되고 빠져서요. 지금 현재는요, 여기 보시면 요 수치가
5월 달까지예요. 지금 이 데이터가 5월까지인데 70호입니다. 70호. 미분양 물건이 물량이 70호밖에 없어요. 서울에는요. 없다는 뜻이에요. 빈집이 없습니다. 빈집이 없다는, 분양이 안 된 집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집이 부족한 겁니다.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의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왜 있느냐? 제 과거를 좀 아까 기시감을 느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면 제가 그때 과거의 하나의 이제 사례를 좀 제가 이제 많은 데이터를 찾아보고 많은 정보를 뒤져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2006년도 10월 27일이에요.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갑자기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확 노선을 바꿉니다. 바꾸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검단, 뭐 파주, 뭐 이런 계획들이 막 발표가 되고요. 동탄 1신도시도 이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까지는 계속 수요 억제, 어떤 규제로만 일관하던 정책이 바뀌어서 갑작스럽게 공급을 확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를 좀 보면요. 검단 신도시를 하나 예로 한번 그때를 돌아보면요. 추가 신도시 깜짝 발표 부작용 소출이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검단 지구가 있었어요. 검단 지구에서 이 신도시 발표가 나오니까요. 2006년도죠. 갑자기 미분양 아파트가 청약 과열이 됩니다. 막 밤새서 막 줄 서가지고 그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시장은 이미 배가 많이 고파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어떠한 조금의 이슈, 지금 우리가 뭐 쇠고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면 나오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아주 유사한 상황인데 청약 가열이 되면서 막 밤새서 미분양이 또 아파트를 줄 서서 청약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이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개발 사업이 좀 잘 진행이 안 되면서 굉장히 주춤하다가 한참 뒤에야 지금 이제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아파트가 어디냐 봤더니요. 바로 여기 대곡 삼남 마에다스빌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아이고, 여기 조금 잠깐 볼게요. 뭐 아파트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는 아니고 그 당시에 입주해서 시세가 계속 빠졌다 올랐다 하면서 그냥 옆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지금도 분양가와 차이가 없어요. 이 아파트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너무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지금의 정부의 어떤 모습이 과거의 이때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내용들을 찾아보면서도 굉장히 막 가슴이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얘기를 나눠보자면요. 공급에서 사실은 아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양질의 주택이요. 우리가 소득 수준도 올라갔고요. 이제 인구도 예전처럼 바글바글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쓰고자 하는 공간도 넓어졌고 좀 더 깨끗한 집, 어떤 삶의 질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막 낡은 집에서 막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집, 좀 누구나 원하는 집, 누구나 원하는 환경, 누구나 원하는 어떤 입지 조건,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다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많이 공급해 주지 못하면 지금처럼 계속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양질의 주택이면 뭘까요? 탁월한 입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특화된 도시라든지 자독도시라든지, 접근성이면 이제 교통이겠죠. 좋은 입지,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집이 되겠죠. 사실은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얘는 바로 서울이 될 수도 있어요. 서울이죠, 서울. 네. 근데 지금 얘가 예로 들어놓은 성공 사례로는 제가 판교와 위례, 광교, 동탄, 이신도시를 들어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판교는 사실 탄탄한 일자리를 갖추고 있는, 이제 과거를 보면은 이 판교 신도시도 굉장히 굉장히 저밀도로 지어진 그 신도시죠. 그래서 가면 지금도 굉장히 쾌적한데 그것이 그 당시에 너무 핫해지니까 막기 위해서 그냥 고밀도로 짓지 말고 저밀도로 지어서 문제가 안 생기게 좀 하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가치를 더 올려주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례 신도시, 광교 신도시, 위례 신도시는 사실은 접근성이 아주 우수한, 지금은 한동안 교통이 많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좀 사시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위신선이라든지 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정되게 되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더 밝아진 곳이 됐고요. 광교는 사실 어떤 신분당선이라는 강력한 교통도 있으면서 동시에 아주 쾌적한 환경, 그리고 녹지, 자연과 조화된 그러한 도시로서의 입지, 옆에 또 일자리, 탄탄한 삼성이라는 일자리도 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여전히 매력적이고, 동탄 역시 마찬가지죠. 일자리 있으면서 아주 계획된, 특화된 도시로서의 색깔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양질의 부동산인 것이죠. 이런 곳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은요, 이렇습니다. 가장 확실한 해법은 뭐냐면요, 지금의 공급 대책에서 사실은 누구나 원하는 곳에다가 신규 주택을 공급해 주면 사실은 되는 일입니다. 이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고, 누구나 원하는 곳에 신규 주택을 넉넉하게 공급해 준다면 사실 문제가 없죠. 제가 볼 때는 그곳이 어디냐? 서울이죠, 서울.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입니다. 서울에 낡은 주택을 좀 헐어서 좀 개발 안 된 곳들을 개발시켜서 용적률을 좀 올려줘서 사업성을 높여줘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규제를 풀어줘서, 그래서 서울에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이 도시에 공급을 해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미루다 보니까 재건축도 막고 재개발도 이제는 뭐 관리 처분 나면은 못 팔도록 막혀 있죠. 이런 것들이 자꾸 규제가 쌓여지면서 원활한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시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자꾸 더 달아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공급 대책, 뜨거운 시장, 여기저기 기름 붓는 효과만 초래했다. 이거는 뭐 너무나 자명한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되었었지만, 이거는 정말 길게 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확정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야기들이 중구난방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을 잡으려다 쫓기는 막판 임금 변식 공급책이다. 이것은 지금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을 쫓기듯이 하다가 어떤 부동산의 가격을 잡으려고 쫓아만 가는 대책을 피다 보니까, 결국 그 대책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이 공급에 있다라는 거에 뒤늦은 어떤 인식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야 됐다는 것이 사실은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시기적으로는 이미 좋은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큰 이번 정부가 참 잘 해내지 못한 큰 실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만 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많은 주택을 많이 지어서 여기저기 너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주택이어야만 가치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신도시 발표된 것들 중에서도 보면은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지역은 몇 개 되지 않아요. 뭐 교산이라든지 거의 신도시로 말하기 어려운 과천, 이런 자리들이 좀 매력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왕숙이라든지 이런 자리나 그 창릉 같은 경우도 교통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떤 도시로서의 매력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공급책으로 해서 새로 신규로 주택 택지가 개발되고 입지가 들어가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 4년, 5년 이상을 봐야 되고요. 지금 우선청약제라는 것들도 얘기하시는데 사실 많이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부의 정책을 제가 깎아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에도 그게 그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 시간에 그 내용도 같이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정말 양질의 주택을 좀 빠른 시간에 공급할 수 있는 방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이라도 서울의 핵심적인 입지에 정비 사업을 조금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어떤 양질의 주택들을 공급해 주겠다는 의지를 좀 발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를 생각을 합니다. 즉각적인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1년 내에 서울의 아파트 뭐 몇만 세대 못 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향후 2년간은 이러한 뜨거운 부동산 상승세가 지속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상승 이 장을 끌어가는 수요는 실수요들입니다. 실수요자들이에요.
나 여태까지 집 안 샀는데 나만 바보였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어요. 투자 수요는 지금 여러 가지 세금 어떤 규제로 인해서 막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했던 뒤늦은 어떤 매수에 가담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한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게 하시는 수요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 좋은 주택을 내가 내 가격에 맞는 주택을 사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도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실수요자들은 무서운 거예요. 투자 수요는 제재를 하고 규제를 하면 안 움직이지만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규제에서도 많이 걸리는 것이 없다 보니까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에게 지금 어떤 매수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이 시장은 결국은 실수요자들끼리의 경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아마 7월 말 며칠이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토대로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겹쳐서 같이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내용으로 해서 공급에 대한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태까지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지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한 권, 두 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 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 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